안녕하세요. 아마존 자아 강사 서주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 싶어서 비단 아마존 셀러만이 아니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시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원칙, 어떠한 방법,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미국에 수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 쪽 하시는 분들이라면 귀 쫑긋 세워서 들어주십시오. 2022년 아마존의 트렌드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식품 쪽 시장이 더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이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욱 그렇게 됐지요. 또 우리 한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식품 관련한 기업들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을 하려고 하시죠. 또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비단 식품 시장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데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주의, 자본주의, 굉장히 개방적이고 굉장히 뭔가 빨리빨리 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러나 실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까칠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느립니다. 여러분들의 상상과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존이 미국 정부와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진출을 하기까지도 1년 정도의 일반적으로 B2B 수출의 경우 그렇습니다. 상품과 카테고리에 따라 다 다르지만 특히나 이렇게 식품 쪽 같은 경우는 더욱 텃세도 있고 그래서 왜냐?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브랜드들이 다 미국 시장에 진출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다 이게 막 노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기관들은 다 방어를 해야 돼. 그래서 더욱더 까칠하고 더욱더 진입장벽을 높게 만듭니다. B2B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거래처를 찾는 것조차도 힘들고요. 그 거래 상대방의 당사자 이메일을 알아내는 것도 힘들고요. 연락 한번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래서 컨택 포인트를 잡는 것조차도 몇 개월이 걸리고 수출을 하는데도 정말 1년, 2년이 걸리는 그렇게 까칠한 시장이에요. 그러한 곳이다 보니 아마존도 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허들이라던가 아니면 중간에 그런 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의 식품 수입 수출을 위해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세스들 미국에서 진행하는 수입 통관 프로세스라던가 어떠한 자격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국의 통관 제도를 우리가 간단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은 무역거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데이터를요 정부기관과 관세청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관세청이라고 하는 미국 세관 CBP가 미국의 정부기관과 공유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TDS라고 해요. 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CBP랑 각각의 여러 무역 관련한 정부기관들이 데이터를 공유를 해요. 이러한 것들이 2006년에 벌써 시작이 됐고요. CBP와 같이 미국 세관과 같이 데이터를 정보하는 그러한 유관 기관들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PGA라고 합니다. 골프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파트너 거버먼트 에이전시라고 해서 주요 관련 정보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파트너 정보 기관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는 이 파트너 정보 기관이 무려 47개나 있어요. CBP랑 이 47개 정보 기관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면서 어떠한 상품이 수입이 될 때에는 CBP와 어디가 나서서 같이 검열을 하고 또 어떤 상품이 될 때는 CBP와 어디가 같이 검열을 하고 어떤 거가 될 때는 어디와 어디가 같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품 쪽의 경우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FDA잖아요. CBP와 FDA가 같이 검열을 하는 것이고 화장품도 CBP와 FDA가 같이 하는 것이고 만약에 살충제 같은 우리는 뭐 살충제는 못하지만 아마존에서 못 팔지만 오프라인으로 수출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할 때는 CBP와 EPA라고 하는 미 환경보호국이 같이 하는 것이고 어린이 완구 유아용품 같은 걸 한다라고 하면 CBP와 어디가 해? CPSC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이렇게 같이 조인이 돼서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47개의 유관 부서를 우리가 PGA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곳들이 FDA, 그 다음에 미국 농무부인 USDA,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CPSC, EPA, 야생동물관리국인데 FWS라던가 아니면 미국 동식물 검역국이 있어요. 이제 그걸 APHIS라고 하는데 이런 데들이 굉장히 주요한 부서들 중에 한 군데이지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식품
쪽만 이야기를 할 거니까요. 식품이 미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아까 대표적인 기관은 FDA라고는 했지만 그럼 FDA에서 모든 걸 다 관장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식품의약청인 FDA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품위생검사국인 FSI가 또 있고요. 환경보호국에서도 농약으로 인한 공중보건이라던가 환경을 침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PA에서도 같이 움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식물검역검사국도 같이 움직입니다. 재무성 관세국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수입 보류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한 5개 정도의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이거를 조금 더 구분을 하자면 대부분의 모든 식품은 보건부 산하인 FDA의 기관 하에서 통관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육류나 가금류는 FDA가 아닌 농무부 산하, 즉 미국 USDA라고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농무부 USDA 산하인 FSIS에서 그 권한을 받아가지고 저희의 수입 상품을 검열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입 통관이 되는 절차가요. 이런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제품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스포츠용품이다. 이런 거라고 하면 47개 그 유관기관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로지 CBP만 검열을 하기 때문에 물품이 통관항에 이제 도착하기 전에 통관 서류가 먼저 제출이 되고 물건이 도착이 되면 CBP에서 검토를 시작을 하고 그 검사를 통해서 허가가 되면 세금을 납부하게 하고 바이어에게 전달을 하는데 만약에 물품 검사하는 과정에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면 수입 거부를 하고 쉿백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도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 식품은 일반 식품이 아니니까 CBP와 유관 산하기관 대표적인 FDA가 같이 검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건이 도착을 하면 같이 검사를 시작을 하고 이 두 곳이 모두 다 물품을 검사를 해서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바이어에게 전달을 하고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수입 거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 우리는 이 통관에 대한 절차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세한 식품 통관 검사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식품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 수입이 되는 우리의 식품이 원료상에 문제가 없는가에 대한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합니다. 그 이제 원료 검토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저의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지금은 아마존 유럽에서 판매를 안 하는데요. 예전에 유럽에서 판매를 할 때에 동남아시아에 커피를 판매를 했었어요. 유럽에다가 커피를 팔았다고 동남아시아 커피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유럽은 커피 문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커피 문화도 있지만 차 문화도 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그런 좀 새로운 풍미가 있는 그 달달한 그러한 제품을 이제 유럽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커피에 들어가는 성분 중에 유럽에 들어갈 수 없는 성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리 캐치를 못했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2017년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내가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해온 거를 국내에서도 내가 판매를 좀 하면서 유럽에다가 판매를 해야지 라고 했었던 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으로 이미 들어올 때에 수입 라벨을 붙이잖아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유럽에다가 내보냈던 거예요. 국내에서도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왜 동남아시아일 건데 한국어가 있느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아예 통관을 하지 못하고 폐기 처분이 되는 일이 발생을 했었던 게 이 원료 때문이었어요. 유럽에 들어갈 수 없는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그때 그 상품은 제가 폐기 처분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상품은 인액티브를 시키고 취급하지 않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는 들어올 수 없도록 한 그런 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 원료 검토를 먼저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수출을 하시기 이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다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료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되면 그때에서는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해야 되니까 FDA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FDA 등록을 하고 국제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사전 수입 식품을 통지를 하셔야지 이제 그걸 받아서 통관 검사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건데 FDA 등록 같은 경우 좀 말씀을 드리면 미국으로 수입이 되는 모든 식품의 제조 공장을 먼저 FDA에 등록을 해야지만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조 공장을 등록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FFR이라고 해요. Food Facility Registration의 줄임말인데 이 FFR이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딱 검증이 돼야 돼요. 넘버가 나와야지만 그 다음 통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라서 반드시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전 심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전 심사가 그 검증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또 통관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뭘 하시게 되냐면 그쪽에서 확인을 라벨링이 제대로 미국 법을 규정을 준수해서 라벨링이 됐는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라벨은 여러분의 식품이 그냥 단순 식품이냐 아니면 건강보조 식품이냐에 따라서 표시가 되는 규정이 좀 다르지요. 이걸 제대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만드시면 수입에 있어서 통관이 안 되고 쉿백이 되고 폐기 처분이 되고 판매에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라벨링을 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라벨링을 해야 되는지는 다음에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라벨링 확인까지가 딱 되면은 수입 신고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입 신고 그 이전 단계 한 가지 단계가 더 생겼습니다. FSVP 들어보셨죠? 아마존 셀러 여러분들 FSVP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개괄적인 프로세스를 다 설명을 드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FSVP는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이다. 인증을 받는다라던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등록이 됐다라고 하는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을 해달라 라고 할 때 제출을 하는 그러한 형태예요. 좀 더 자세하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따가 또 팔로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다 통관이 되면 그때서야 이제 수입 신고에 들어가는데 그 수입 신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적화 목록이라는 건데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뭔지 아시죠? 어떠한 상품이 얼마치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왔고 몇 박스나 얼마짜리가 총 얼마의 금액으로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신고하는 이걸 기재하는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우리는 이거를 CIPL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와 적화 목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적화 목록에 대한 이야기도 하려면 또 되게 길어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해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DL이 필요하고 항공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에어웨이빌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수입 신고를 위한 서류다. 요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입 신고를 할 때 키포인트는 검사 통관을 하면서 보게 되는 키포인트는 뭐냐면 제출된 서류들이 일치하는가를 봐요. 일치성에 집중을 해서 이것들을 체크를 하고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러면 이제 제품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뭐 샘플을 가져다가 제품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서류 심사로만으로도 대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육안으로만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검역을 심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세금을 납부해라 라고 하고 그 세금이 납부가 될 때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협정세율 가십니까? 세금, 이때의 세금이 뭡니까? 관세잖아요. 이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산지 증명서죠. 그 원산지 증명서가 있으면 한미 FTA 조약에 의거해서 보다 좋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제출을 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세금에 있어서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세금까지 납부가 완료가 되면 아마존 창고로 고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식품 통관 프로세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지요? 이렇게까지 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가지, 7단계 정도 이 단계에서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FFR이라던가 라벨링이라던가 FSVP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제가 영상 2 번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어요. 제 영상이 너무 길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도 영상을 조금 짧게 좀 만들어 볼까 노력을 합니다. 아무튼 그 각각의 자세한 강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반드시 꼭 잊지 말고 이 두 번째 영상도 꼭 끝까지 같이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